저 범죄 성립 요건은 따로 이제 안 적어도 되겠지. 머리 다 들어갔지. 예,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그 법적 성질 A, B, 아유. 그 깨알처럼 돼 있는 것, 이런 거 암기하지 마라, 절대로. 자, 일단 결론. 무과실 책임설 밑에다가 적어 두시죠. 이거 위헌이 아프냐? 그래, 그런 거. 그 다음에 B번. 과실 책임설, 이거는 위헌 아픈. 그렇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무과실 책임을 뜻하는 용어 하나만 좀 알아두십시다. 그 무과실 책임설 뒤에 가로에 뭐라고 됐습니까? 대위라고 되지, 대위. 대위 책임 줄 바. 대위 책임 이꼬르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이꼬르 대위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 대위라는 것은 대신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 종업원이 잘못하면 법인 너 과실 없어도 무조건 대신 책임져라. 그래서 대위 책임 이런 말을 썼는데 대위 책임하고 무과실 책임은 동의어다라고 그냥 기억하면 돼. 그냥 요새 또 대위 책임 가지고 또 장난 안 치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신경 막 바짝 써가지고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두십시오. 이꼬르다라는 것 정도. 됐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판례들, 예, 나머지 판례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절대 볼 필요 없고, 그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그 핵심 판례 3번. 헌법의 위반이라는 말 있죠. 그거 현관펜. 헌법의 위반 현관펜. 대체 어떻게 양벌 규정이 되어 있길래 헌법 위반일까? 자, 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끊은 것만, 줄 끊은 거 그 앞에 보십시오. 세 번째 줄 끄트머리부터 봐야 되겠다. 일단 종업원 동그라미 꽝.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영업주 동그라미. 영업주라는 표현 밑에다가 적어 주십시오. 법인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법인 영업주. 법인 영업주. 자,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자, 전혀 관계없이에다 줄박. 전혀 관계없이. 밑에다 적어 주십시오. 이게 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책임이야? 이게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헌법의 위반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정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볼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부 다 뭐 위헌 결정 나온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이거 이제 마지막 쓸데없는 좀 재미없는 거 정리하고 재밌는 이제 부작위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행위객체라는 말 있지. 행위객체 줄박.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객관적 구성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옆에다가 객관적 구성요건이라고 적어두십시오. 객관적 구성요건. 그 다음에 밑에 양가로 이번에 보호객체라는 말이 있죠. 예, 그거는 이 법익이라고 되는데 그 보호객체 그 옆에다 적어. 이꼬르 보호법익을 말합니다. 이거 객체라는 말 썼다고 보호객체를 아까 말했던 그 객관적 구성요건의 그 객체다라고 이렇게 오인하지 마시도록. 이거는 교수들이 번역을 잘못한 거야. 이런 말 쓰면 안 돼. 보호객체, 정확하게 보호법익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한번 물어보자.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 OX.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 이 지문 O 할까 X 할까? X입니다. 내가 말했잖아. 자, 살인죄 보호법익이 뭐라? 강간죄 좀 어렵지. 강간죄 보호법익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절도죄 보호법익 재산 재물, 예, 그런 거라고 있잖아. 자, 봐. 아니 보호법익이 없는데 왜 범죄를 만들어놔? 그지? 그래서 모든 범죄는 다 보호법익이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니까 뭔가 예외가 있지 않냐? 예, 라고 생각해서 O라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다. 절대로. 자, 이 세상에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있을 수가 전혀 없어. 근데 자, 우리가 말하는 아까 그 객관적 구성요건 있지.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을까 없을까?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문에 자, 얼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요게 범죄 객체라고 있지. 요게 범죄 객체라고 되어 있는데 얼얼이 없는 범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얼얼이 없는 범죄. 예를 들어서 뭐 태거불응죄 같은 거.
이제 집주인이 어떤 사람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뭐 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 욕을. 그래서 집주인이 야, 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퇴거를 요구했지. 근데 그 퇴거 요구에 응한자 응하지 아니한자 응하지 아니한자를 퇴거불응죄로 처벌하는데 그게 법조문을 뒤져보면은 뭐 얼럴 이런 게 없어요. 뭐 집주인을 때렸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냥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이라고 돼서 이렇게 객체 범죄 객체가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는데 보호객체 이 말은 뭐다? 이거다. 보호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 하면 X야. 근데 웃기게 저거들이 보호법이 잘못 번역해놓고 요 두 객체가 있는 요 단어로 장난을 치더구만. 자 이렇게 그냥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자. 범죄 객체 없는 범죄일 수 있다. OX. 그렇지. 알겠지? 그 다음 요걸로 물어봐 미친놈들이 보호법이 아니고 자 보호 객체 없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 OX. 그래야 돼. 알겠나? 저거들이 번역 잘못해놓고 그걸로 문제 내고 있다. 아이고 참. 이거는 이거다 이거. 자꾸 헷갈리지 말거. 막 그 점만 좀 유의하면 되고 그게 있는 내용들은 보지 마세요. 그 딱 용어 정리만 하면 된다. 절대 보지 말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재밌는 거 60페이지 볼 필요 없다. 나중에 위법성 가서 다 볼 거고 쭉쭉 내려주시죠. 진짜로 볼 필요 없고 71페이지 요거 이제 마지막 이론적인 파트인데 요거 하나만 살짝 볼까. 그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또 너무 넘기면 그러니까 진짜 그 넘긴 거 앞에 넘긴 거는 볼 필요 없다. 안 봐도 뭐 90점 이상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해당 파트 가서 언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언급하게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에 그 넘긴 거는 보지 마세요 절대. 71페이지인데 뜬금없는 요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적게 되네. 범죄 성립 요건 책 이건 이제 오해할 거고 아주 재밌지. 위법성까지는 다 주실랑가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보자. 시간 되는가. 자 이제 9는 주관적 구성요건 이제 이렇게 하면 알아듣죠. 주관적 구성요건 뭐가 있다? 그렇지. 고의 아니면 과실 다 하네. 그 다음 객관적 구성요건에는 뭐 있다? 사인방 이제 주체 그 다음에 객체 행위 그 다음 결과 있다고 있죠. 자 근데 이산 용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이게 뭡니까 대체? 왜 그 과학에서 물이라는 물질을 분석하려면은 두 원소로 표시가 되지. 그 두 원소가 뭐야? H2O지. 이게 범죄 분석할 때 나온 H2O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뭔가 어떤 유식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대. 나중에 이제 왜 이런 말을 만들었는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범죄를 확 신비경으로 분석하니까 이 두 가지 요소로 나눠진대.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출제 지문이 나오다 보니까 또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참. 모든 범죄 분석하면 이렇대. 왜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가? 그냥 이런 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왜 이런 개념을 만들었을까?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 살인죄와 과실치사죄 이 두 가지 범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법조문 뒤져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어떤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라는 것 좀 알고 있지? 어떤 범죄야? 그렇지. 뻔한 풀자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상식적으로 과실치사죄하고 죽여버린 경우죠. 과실치상죄하고 치상 이제 다치게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도 우리 다 알 수 있지. 어떤 범죄가 더 무겁게 처벌된다라는 것쯤은 어떤 범죄? 그래 오늘 번째 이거
근데 왜 이런 개념 만들었는가 하면 만약 이런 경우를 갖다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는 결론이야. 맞잖아. 살인죄가 이거보다 더 무게 쳐버린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 근데 이제 네 어린 조카 있나 없나? 있지. 3살 뭐 그 정도 하여튼 뭐 있다 치고 5살 그 정도? 그래 사촌 동생 좋아. 자, 어린 사촌 동생이 그 5살짜리가 이제 형법 좀 배웠다고 하니까 너 니한테 뭐 물어봐. 사촌 형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자기도 이 결론은 알겠대. 자기도 자기 5살인데 이 정도쯤은 알겠대. 형 살인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거 나도 알겠대. 근데 형 형법 배웠으니까 왜 그런 거야? 물어봅니다.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대답할래? 고인아같이 비슷하게 했다.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고의가실 맞다. 네 말 비슷하게 갔어. 예, 고의가실 이렇게 좀 부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촌 동생이 계속 캐묻잖아. 정확하게 말해줘. 쫓아다니면서. 그러면 결국 극기야 니는 이렇게 할 거야.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따로 죽어. 혀를 꼬매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할 거 아니야? 예. 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요걸 갖다가 이제 만들었대. 자, 이겁니다. 살인죄가 왜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지, 왜? 과실치사죄가 왜 과실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지 좀 유식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요 2가지 개념이다. 그럼 요 2가지 개념을 사용하면 뭔가 좀 유식해 보입니까? 유식해 보일 거야. 나중에 그 사촌 동생한테 써먹어라. 왜 어떻게 유식하게 되는가? 그럼 일단 행위반가치하고 결과반가치가 대체 뭔지 보자. 한마디로 이거는 요 있지, 이 구성요건, 구성요건을 뜻하는 용어인데, 자, 그냥 간단합니다. 구성요건 중에 요 객관적 구성요건 중에 요 결과를 뜻하는 용어를 그냥 결과반가치 이렇게 불렀을 뿐이야. 그리고 어떤 범죄든 이런 게 다 있지. 다 있는데 결과를 뺀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고의가실 포함해서 결과를 뺀 나머지 것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부른 용어가 행위반가치야. 예. 자, 그러면 저렇게 하면 유식하게 됩니까? 유식하게 돼. 다만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요즘은 좀 기억해야 된다. 결과는 우리 결과반가치라 부르고 독일놈들이 만든 거지. 그다음 나머지 것들, 결과를 뺀 나머지 것들은 행위반가치라 부르는데 실제 항상 시험에서 문제되는 것은요. 이건 안 나와. 이거 안 나오고 항상 시험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관적 구성요건이 고의과실만 문제가 돼.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행위반가치는 고의과실을 종합적으로 부르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됐지? 그리고 요거 한번 설명 한번 해보자. 자, 사촌 동생이 형, 왜 살인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지?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묻고 있으면 혀를 꼬매버린다, 혀를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돼. 모든 범죄는 행위반가치라는 개념과 결과반가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살인죄의 행위반가치는 뭐야? 그렇지, 내가 말했지. 요 2개만 행위반가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살인죄의 행위반가치는 뭐? 그렇지, 고의고. 과실치사죄 행위반가치는 뭐야? 과실이다. 과실이고, 그 다음에 살인죄의 결과반가치는 뭐야? 결과. 시체, 사망이죠, 사망. 그 다음 과실치사죄 역시 결과가 뭐야? 사망, 시체. 사망이다. 자, 이 살인죄를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이 되고 과실치사죄를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이 된다. 그런데 살인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결과반가치는 같지만은, 맞지? 사망 결과반가치는 같지만은 뭐가 크기 때문에 행위반가치가 살인죄 행위반가치가 고의로서 더 악질적이고 더 못됐고 더 크기 때문에 살인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됐나?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대충 어떻게 설명할지 떠이제.
이거는 왜 과실치사죄가 과실치사죄보다 묵게 처벌돼?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 자,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자. 과실치사죄의 행위방가칙은 뭐다? 과실이고, 과실치상죄 행위방가칙 역시 과실이다. 다만 과실치사죄의 결과방가칙은 뭐다? 사망인데 반해서 과실치상죄의 결과방가칙은 뭐다? 상해이다. 됐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 경우는 저가 좀 다르게 과실치사죄가 과실치상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뭐 행위방가치는 똑같지만은 무슨 방가치? 결과방가치의 결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무겁게 처벌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돼. 그러면 뭔지 좀 유식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제일 쓸데없는 개념이다. 완전 이론을 위한 이론인데 나중에 진짜 초고난이도 그 어려운 이론이 있어. 이론 그 우연방이라는 위법성 파트 가서 이제 아니 그거는 다음에 하여튼 최종적으로 볼 건데 하여튼 위법성 파트 가서 이제 구경하게 될 우연방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써먹을 수 있어. 예, 그 우연방이가 어떻게 뭐 결론이 나오는지. 자, 됐지? 예, 그 정도 하면 돼.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문제 되는 거. 이제 우리 판례가 진짜 이제 제대로 등장하는 게 바로 75페이지에 있는 부작위범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재밌어. 이제 이것도 다 지워도 된다. 자, 75페이지 부작위범인데 이게 뭐 배우는가 하면 일단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 항상 언급해왔던 보통의 범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법 조문에 어떻게 돼 있을까 봐봐. 상식적으로 사람을 살해한으로 규정돼 있을까? 사람 살해하지 아니한으로 돼 있을까? 사람 살해한이야 아니하냐? 한이겠지 뭐 뻔한가 이거? 강간죄 강간한이야 강간하지 아니하냐? 한으로 돼 있죠. 뭐 뻔한 거 왜 묻습니까? 예. 절도 절취한. 자, 이봐.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 범죄 99% 범죄는요 한으로 돼 있어. 자, 그러면 대부분 한으로 돼 있는 이런 범죄들을 갖다가 우리는 자기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게 이제 독일 말로 하는 거래. 예. 해서 범죄가 성립하잖아. 안 그래? 상식적인데 이걸 왜? 예외가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거지. 예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거하고 비교되는 용어. 금방 아까 봤던 태거불응죄. 안이불자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나중에 강릉 가서 배우면 돼. 이거는 다중불해산죄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불해산죄가 어떤 거냐면 요게 동묘역 앞 근처에 조폭들 여러 명이 다중. 예. 조폭들 여러 명이서 웅숭숭숭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막 협박을 합니다. 뭐 이렇게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경찰관들이 이제 제압을 해야 되겠죠.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자 이렇게 외칩니다. 야, 그 조폭 여러 명들, 그 다중들 해산해 3회를 해야 돼. 3회 해산 명령을 했는데 해산 한 자를 처벌한단 말이야.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단 말이야. 그게 다중불해산죄. 그러니까 법 조문 자체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태거 한 자야, 태거하지 아니한 자야. 이거는 희한하게도 법 조문 자체에 한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니한이라고 찍혀져 있으니까 아니한.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해산하지 아니한. 자, 이제 용어 정리 하나 할게요. 예. 이렇게 법 조문 자체에 한이 아니라 아니한이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 이런 범을 갖다가 진정부작위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정은 독일 말로 진짜라는 뜻이야. 진짜. 와, 그러면 부작위범에서 요거 배웁니까? 아니? 그럼 이거 안 배우면 뭐 부작위범에서 뭐 배웁니까? 요 뒤에 걸 배웁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강릉 와서 배우고요. 진정부작위범도 당연히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범죄인지,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범죄인지, 이것도 가금론가 와서 배워.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요 용어입니다, 요 용어. 법 조문이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는 범죄를 갖다가 뭐?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부작위범에서 체크하면 돼. 자, 그러면 부작위범에서 진짜 배우는 내용이 뭐냐? 진정의 반대가 뭘고? 요거 배웁니다, 요거. 요게 요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 요게 요것보다 더 중요하다. 부진정 부작위범. 됐지? 예. 요걸 배웁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갑이 어떤 아들의 아버지야. 아주 비정한 아버지. 아버지를 할 수 없다. 왜? 아들을 죽게 만드니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저수지가 있고, 요 근처에 저수지 있나? 동묘? 없나? 저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수지가 이제 주로 그 살인 무대가 되는데, 어쨌든, 저수지다 치고, 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평소에 아들을 갖다가 살해하고 싶어 해.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생활고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평소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 자기 밥을 계속 뺏어 먹거든? 예. 안 그래도 지금 생활고에 시달려 죽겠는데 자기 밥까지 뺏어 먹으니까, 얘 지금 아들로 취급하기 싫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평소에. 근데, 평소에, 죽여버리고 싶어 하는데, 보통 이제 살인죄처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래도 애 눈빛을 보니까 이제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은 목을 졸라서, 칼로 찔러서, 그 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뽀개서, 그게 한이야, 아니야? 한이죠. 이렇게 해서 살인을 보통 평범하게 범하려고 했지만, 차마 아들 눈빛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고. 왜 하여튼 머릿속에 살인고의로 그냥 가득합니다. 어떻게 죽이지? 해서는 도저히 못 죽일 것 같아. 마음이 약해서. 그냥 그러던 차입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우연히 이 아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저수지로 산책을 갔대. 산책을 갔는데, 오후 재수. 아들이 이제 아장아장 이렇게 걷다가 미끄러운 저수지 주변에서 저수지 주변에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풍덩하고 빠집니다. 아들 스스로. 풍덩아 빠졌다. 자, 아버지는 재수하겠지? 재수. 평소에 그렇게 죽이고 싶은 아들이, 스스로 빠져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밀었다면은 자기야, 부자기야. 이거는 자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 안 돼.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아들이 빠지자 당연히 아버지 보고 살려달라고 외치겠죠. 아빠 살려줘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굿바이 마이 선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마이 선. 아들은 오씨 이렇게 하면서 터미네이터 2 보면 I'll be back 이렇게 하면서 죽잖아. 용광로에 그죠? 아들은 이러면서 그냥 합니다. 니는 아버지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익사야. 사망을 했다고. 자, 아버지가 한 행위를 잘 봐라. 민 것도 아니고 목을 자른 것도 아니고 머리를 갖다 때린 것도 아니고. 자, 다만 아버지는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가 하면 아들이 빠졌다면 아버지로서는 뭔가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그지? 예,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구조하지 아니했다. 그지? 예, 구조하지 아니하는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사망을 시켰다. 자, 한번 봅니다. 이제 구조하지 아니했다.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니까 자, 자기 부작위다. 그지? 부작위로 무슨 범죄 결과를 받다가 이렇게 야기시킨 것 같은데 이거는 태거불응죄가 다중불해산죄야? 아니죠. 사람을 갖다 죽게 만들었다면 무슨 죄야? 살인죄입니다. 살인죄는 원래 자기범이야, 부작위범이야? 자, 이제 여기서 용어가 하나 탄생합니다. 아버지가 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행위입니다. 맞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이렇게 부작위로 원래 그 부작위범이 아니라 부작위로
원래의 그 자기범, 예, 자기범을 한 경우를 뭐라고 한다? 이런 용어로 쓴다고. 됐죠? 용어 장난 많이 칩니다. 이거 가지고.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에 의한 부작위범이다. OX. X야. 자, 금방 내가 말했던 부작에 의한 부작위범은 뭐다? 요겁니다. 요거. 진정 부작위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을 뜻합니다. 됐습니까? 자, 뭐 그 정도 이제 용어 정리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상식. 요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한번 비교할게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 을이라는 그냥 행인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이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저수지가 있었고요. 예, 우연히 B라는 어떤 웬 꼬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꼬마가 그 근처에서 놀다가 빠진 거야. 빠져가지고 예, 지나가는 행인 보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행인은 뭐 충분히 손만 뻗으면은 예, 구할 수 있었는데 그냥 뭐 바빠가지고 꼬마야 하늘나라가 더 좋아. 그냥 하늘나라 가서 살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그럼 역시 꼬마가 이씨 이러면서 또 하늘나라 올라왔지. 결국 사망을 했다. 자, 똑같죠? 이 행인도 뭐 일부러 이렇게 익사시킨 것도 아니잖아. 뭐 저런 것도 아니고 이 행인도 문제가 되는 것은 구조하지 아니한 행위가 문제가 되더라. 그리고 뭐 태거불응죄 저런 다중불행산죄를 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망시키는 무슨 죄? 살인죄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다. 뭐 똑같지 그러면. 니도 임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자기범 했구나. 그러면 니도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처벌받아라 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연구할 거다. 자, 상식적으로 보십시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꼬마가 빠졌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봐라. 전혀 모르는 웬 꼬마가 빠졌는데 여러분들 보고 살려달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바쁘다고 그냥 빨리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요렇게 생각해봐. 지금 춥지? 추운 겨울날에 오늘 이제 밤에 저기 어떤 전봇대 밑에 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술에 만취한 아저씨가 부 떨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아저씨가 너무 더럽고 또 뭐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딱 지나갔어.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은 얼어서 죽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만취한 아저씨가 아버지라면 모르겠는데 그냥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취한 아저씨를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는데 얼어 죽었다. 여러분들이 살인죄냐?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지? 물론 약간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 수 있겠다, 그지? 좀 구해주지. 그 아저씨를 갖다가 이렇게 죽게 만드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살인이가? 아니잖아. 그 아저씨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라고? 예. 모르는 사람, 좀 냉정하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 구조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느낌을 봐. 이 지나가는 행위는 처벌, 불처벌? 불처벌 느낌이 나죠. 봐라, 여기서부터 또 문제라니까. 반면에 아버지가 아들이 빠졌는데 냉정하게 굿바이 마이슨 하고 있습니다. 구조하지 아니했대.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느낌상 처벌 느낌이야, 불처벌 느낌이야? 이거는 처벌 느낌이지. 그렇지. 보라. 모든 것은 상식에서 비롯된다니까. 봐. 똑같이 부작위 살인죄 한 것 같고요. 똑같이 부작위 살인죄 하는 것 같은데 요쪽은 처벌이고 요쪽은 불처벌이야. 그러면 대체 어떤 요건 때문에 요쪽은 처벌이고 요쪽은 불처벌인가 이제 밝혀야 되겠지. 또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합니다. 분명히 사실은요 부작위로 자기범을 범했다. 모순이죠. 법조문에는 한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아니한 거야. 얘도 아니한 거야. 그러면 글자가 같아달라. 글자가 다르니까 원래는 처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구조하지 아니하는 요 행위를 보면은 처벌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 자식 이거 처벌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연구를 거듭합니다. 그러면 뭐 비교하는 거지 뭐. 아버지한테는 있고 행인한테는 없는 게 뭘까? 또 연구를 거듭하다가 만든 개념이 바로 여러분도 오늘 자기 전까지 무조건 암기하고 자야 될 보정인 의무라는 개념입니다. 요 차이구나. 요 차이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했는데 처벌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 아버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해야 될 무슨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민법에 있어, 민법에. 상식적으로도 느껴지지? 예, 민법에 있어. 그래서 처벌하고 싶은 이유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저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고 싶었고. 맞나? 반면에 지나가는 행위는 처벌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뭐 전혀 모르는 꼬마가 저렇게 위험에 빠졌다 하더라도 전혀 생판 모르는 행위는 저 모르는 꼬마를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었기 때문에 처벌하고 싶지 않았구나. 그걸 갖다가 발견합니다. 요 차이를. 자, 그러면 용어 정리합니다. 구조해야 될 의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갖다가 형법에서는 뭐? 보정인 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정인 의무. 이거 실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지? 이 틀림없이 아마 100% 시험이 나올 거거든. 한번 볼까? 실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이준석 선장이 300명이나 되는 승객들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처벌할 수 없는가 쟁점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됐지. 문제가 많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봐. 일단 선장이 이 300명 승객들을 갖다가 일부러 전부 다 빠뜨렸냐? 아니죠. 예.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물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승객들에서 한 그 문제되는 행위가 뭐였다? 그렇지. 이게 문제가 됐죠, 이게.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받았다니까? 구조하지 아니한 행위. 그리고 300명이나 되는 승객들을 갖다 전부 다 죽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부작위. 그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월호 사건을 갖다가 담당을 했다. 예, 담당을 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수사해야 될 게 뭘까? 이준석 선장한테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 5글자 뭐? 보정인 의무 있는지 없는지부터 여러분들은 벌써 검토해야 돼. 자, 형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개망신 당합니다. 이런 때. 세월호 사건 워낙 큰 사건이지.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검사 경찰관들 합동으로 수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검사들은 전에 내가 말했지. 사법시험 합격한 놈들이야. 사법시험 헌법, 민법, 형법 필수적으로 공부하지. 검사들은 형법에 대해서는 빠삭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관은 형법을 어떻게 선택으로 지금 배우고 있지. 물론 여러분들은 상관없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형법을 선택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형법을 선택하지 않고 경찰관 합격된 애들이 이런 상황이다. 즉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개망신 당하는가 한번 볼까? 자, 검사들이 이렇게 이제 수사 제의를 할 겁니다. 야, 경찰관님, 예. 이 자식은 지금 구조하지 아니한 행위가 문제되니까 이 자식을 우리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한번 공소제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부작위 살인죄로 한번 수사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제의를 할 거야, 검사가. 그러면 그 제의를 받은 경찰관들, 수학을 선택한 경찰관들은, X 플러스 1 루트 로그 어쩌고저쩌고 미친 소리 하면은 검사들이 뭘 하겠노? 어이씨, 욕 안 하겠냐? 할까 안 할까? 무시하겠죠? 개무시 당합니다, 개무시. 그 다음에 과학을 선택한 경찰관들이라면, 구조하지 아니한 행위가 문제되니까 수금주와 목태천해병, 명왕성 가가지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화성 가가지고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그런 미친 소리를 할 겁니다. 누가 경찰관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냐. 안 그래? 검사들은 속으로 얼마나 비웃을까. 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지. 형법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합동으로 수사한다. 검사들이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당장에 어떤 말이 툭 튀어져 나와야 돼? 어떤 말이? 그렇지. 아, 맞습니다. 검사님. 이 자식 이거 무겁게 처벌해야 되니까 우리 부작위한 살인죄 수사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부작위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증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자식한테 보증인 의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합동 수사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정말 형법을 좀 배웠구나 인정을 해주지. 바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문제된다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세월호 사건 합동수사본부 일원으로서 수사를 한다면 이준석 선장, 이준석 선장은 분명히 안해한 겁니다. 저 부작위가 문제되는데 결과는 사망시킨 거야. 그래서 이준석 선장에게 보증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선장과 승객 간에서 선장은 어려움에 빠진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수사를 한 결과 선장에게는요, 그 계약상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보증인은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어. 우리 수사관들이 아주 수사를 잘한 거지. 왜냐하면 계약서가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승객들이 운임료를 딱 내고 배 타잖아. 배 타면은 이 얘하고는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됐대. 묵시적인 계약이. 여러분들 지하철 요금 내고 지하철 타지. 그러면 그 지하철 공사 그 사장하고 여러분들하고 묵시적 계약이 성립된 거야. 지하철 공사 사장과 그 직원들은 여러분들을 안전한 장소까지 이렇게 모실 의무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니까 판례도 많겠지. 자, 정리하면은 나머지 다 까먹어도 된다. 이렇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증인 의무가 있어야 돼. 보증인 의무가 있을 때만 성립하고, 얘처럼 보증인 의무가 없으면은 성립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운다. 보증인 의무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럼 이제 재밌는 판례 하나 보자. 됐네. 10분 남아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 난삽한 어떤 이론적인 그 지문들은 다 집어치워라. 다 집어치워. 일단 다시 한 번 더 용어 정리 한번 하고. 자기범 뭔지 알죠? 그 진정 부작위범 뭔지 알지? 그 부진정 부작위범 뭔지 알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사건들 한번 보자. 혹시 그 자기한테 그 삼촌 있는 사람, 삼촌 다 있지? 삼촌. 형법을 공부하고 나면요, 삼촌 얼굴을 보다 보면 왠지 살인자 얼굴이 떠오를 거야. 왜? 항상 그 형법 판례 중에는 조카가 삼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 자, 조카 저수지 살인 사건도 바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봐봐라. 느낌이 처벌인지 불처벌인지. 갑이라는 삼촌이 있었는데, 이제 갑이라는 삼촌이 이제 그 자기 형하고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주로 이거겠지. 돈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진짜 속으로는 형을 죽이고 싶은데, 형은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죽이지 못해. 그래서 만만한 형의 아들, 자기한테는 조카지. A라는 어린 조카를 갖다가 죽이자라고 결심합니다. 삼촌도 아니지. 그러면 이제 원래 삼촌의 의도는
조카를 근처 저수지로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죽이려 도했대. 밀어서 자기 부자기. 자기야. 근데 재수. 자, 조카를 꼬덕여서 저수지 근처로 데려갑니다. 데려갔는데 조카가 아장아장 걷다가 미끄러우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붕덩 빠진 거야. 재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막 조카가 막 살려달라고 외치겠지. 살려달라, 삼촌 살려줘. 근데 삼촌은 손만 딱 뻗으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대. 근데 구조를 했겠냐 안 했겠냐? 안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카가 이씨 이러면서 죽었지. 당연히 원래 살해 고의로 데려갔기 때문에 구조하지 아니했겠죠. 아니한 요 행위가 문제가 된다. 근데 조카는 당연히 익사 사망을 합니다. 자, 그냥 이제 하얀색으로 적자. 이 부작이죠. 예.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가 되는데, 자, 부작에 의한 살인죄 성립되기 위해서는 무슨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보정의 의무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어린 조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삼촌은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나중에 그 법조문에서 확인할 건데 야기했다라는 그 의무가 있어.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일단은 상식적으로 보정의 의무 있겠지. 그래. 자, 내가 여기서 또 팁 하나 가르쳐 주네. 항상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처벌 불처벌로 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했지. 부작위범 판례 꽤 많아. 꽤 많은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기한다. 보정의 의무 인정되면 처벌 불처벌. 처벌이고 보정의 의무 부정되면 불처벌이야. 뭐 그렇게 정리하면 돼. 대부분 다 부작위범 판례는.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하나 예외가 있긴 있다. 하나. 자, 일단 그렇게 중요한 보정의 의무라는 거.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이 용어. 또 하나 더 볼까? 보람의 병원 사건. 예, 한 6분 남았네. 우리 그 남편들은 이제 아내한테 잘해야 돼. 왜? 아내한테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서울 놈들이니까 보람의 병원 어디 있는지 알겠네? 보람의 공원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알아? 모르나? 이 서울 촌놈들. 서울에도 모르는 이 촌놈들이 있구나. 이런. 보람의 병원이 저기 옛날에 내가 십몇 년 동안 도 닦은 신림동에 있습니다. 신림동은 저기 뭐 보람의 공원이 있나 그게? 하여튼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아주 이제 보람의 병원이 있는데 나도 여기서 그때 목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근데 진단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해. 여기서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 이렇게 환자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 또 내가 직접 목격한 건데 그때 옛날에 겨울에 딱 이런 날이다. 추운 겨울날에 불이 한 번 났어. 그래 환자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는 걸 내가 목격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푸닥거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어떤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자 등장인물 체크합니다. 등장인물이 누군지 잘 체크해야 돼. 일단 결국은 사망하는 A가 있는데 이 A는 어떤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있습니다. 갑이 그 남편의 악처야, 악처. 그냥 악질처. 그 다음에 을이 있는데, 을은 이제 이 병원의 의사입니다. 의사고, 얘가 이제 약간, 높은 의사. 을병. 얘는 이제 그 밑에, 부하 의사. 그냥 두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말 나온다, 여기서. 자, 이 남편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보람의 병원 입원해서, 의사들로부터 수술을 받아요. 근데 수술이 아주 잘 되었대. 그래서 중병이었는데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경과만 지켜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단다. 다만 워낙 중한 수술이다 보니까 당분간 한 며칠 동안은 얘가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이렇게 부착한 상태로만 호흡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당분간은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이렇게
부착한 상태로 경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태였대. 여기 키워드다. 이 보람의 사건의 키워드. 인공호흡기 나올 때도 있고 호흡 보조장치 나올 때도 있다. 그냥 막 간단한 걸로 표현하지. 형법 판례 중에 요 단어가 보면 이거는 100% 요거다. 예. 인공호흡기 또는 호흡 보조장치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요런 상태에서 지금 며칠간 경과 보면 살아서 태어날 겁니다. 자, 근데 요때 이제 악질처가 남편을 갖다가 죽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람이 났어. 예,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남편을 죽여버리자라고 생각하게 됐대. 근데 지금 병원에 보면 CCTV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 그래서 차마 칼로 찌르거나 또 목을 졸라서 또는 뭐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서 죽일 용기, 엄두는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죽이지? 죽였으면 좋겠는데 죽이고 뭐 누구 이제 사랑하는 뭐 바람난 남편하고 바람난 이제 다른 남자하고 이제 재혼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마 이제 자기로서 죽일 용기는 안 나. 엄두가 안 나.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겁니다. 오, 돈 없다 핑계대자. 돈 없다 핑계대자. 의사 찾아가요. 똑똑 의사 찾아가서 한다는 말이 이겁니다. 야, 이제 나는 병원비 없다. 치료비 없다. 할 수 없이 빨리 퇴원해야 된다. 빨리 우리 남편 얼굴에 부착된 인공호흡기 떼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방강요지, 방강요. 처음에 의사가 어떻게 했겠냐? 거절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살아나는데 남편 죽일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좀 경과 좀 지켜보죠. 처음에 만류한다고 적극적으로. 아니, 안 됩니다. 근데요, 의료법에는 이렇게 돼 있단다. 이렇게 환자의 보호자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의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 의사로서는. 처음에 이렇게 말렸는데 이 처가 알지? 머릿속에는 무슨 고의? 살인 고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류 안 됐죠. 아이, 무조건 빨리 해달라. 그리고 뭐 욕까지 하니까 욕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사들이 인공호흡기를 갖다가 떼어줬대. 떼자마자 남편은 사망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요 처의 죄와 의사의 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확실히 나눠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처벌불처벌 암기하면 안 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또 자기인지 부자기인지 그것까지 완벽하게 체크하면서 암기해야 된다. 알겠죠? 예, 이건 아주 예외야. 자, 그러면 이제 처부터 보자. 처의 행위부터 한번 보죠. 처는 목을 졸랐나? 아니죠. 예. 그렇다고 자기가 뭐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것도 아니지. 머리를 갖다 또 뽀갠 것도 아니고. 자, 처가 했다라는 것은 요겁니다. 아니, 남편이면은 처로서는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가 치료를 했단 말이야, 치료하지 아니했단 말이야. 그래서 처는 요런 행위가 문제가 돼. 치료하지 아니한 행위. 자기 부자기. 부자기. 부자기로 남편 죽였으니까 무슨 죄? 부자기 태그불응죄 아니죠. 부자기에 의한 이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더라. 부자기에 살인죄가 문제가 돼. 다만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의무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지.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정인 의무 검토해야 돼. 이거 누가 검토해야 된다고? 수사관들이 해야 돼. 수사관들이. 자, 근데 상식적으로 봐봐라. 저는 남편에 대한 저렇게 남편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남편에 대한 보호해야 될 보정인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지. 이는 민법에 있어. 민법에 처도 남편도 처를 이렇게 서로서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보정인 의무 규정 취지가 있습니다. 민법에. 자, 그러면 보정인 의무가 있다, 그지? 보정만 있다. 그러면 결국 처는 무슨 죄? 이거 암기해야 된다.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끝. 부자기에 의한 살인죄. 그 다음 요게 더 중요하다. 의사들. 자, 여기서 우리 판례가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의사들의 행위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이 된대. 자, 일단 의사가
인공호흡기를 떼어냈다라는 점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단 말이야, 치료하지 아니했단 말이야. 치료하지 아니했다. 그렇지, 부작위. 요 행위로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요 케이스는 조금 달라. 하나 더 문제가 돼. 이걸 갖다가, 자, 다른 관점에서 보자. 의사들은 치료하지 아니했다, 그지? 근데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하지 아니했어? 인공호흡기를 떼어버렸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점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보자고. 떼어낸 행위가 문제가 돼. 자, 이제 이렇게 보자. 의사들은 이렇게 우리 판례야 두 가지가 문제가 돼. 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행위에 포인트를 두면은 이거는 자기야 부작이야? 떼어낸 자기 부작이. 이거는 자기. 요거는 자기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면 치료 안 했다라는 거지. 치료하지 아니한 행위가 문제돼. 그럼 치료하지 아니한 행위에 포인트를 두면 자기 부작이, 부작이가 문제돼. 자, 이렇게 동일한 행위가 자기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부작위로도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엄청 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사건들 많이 담당하게 될 거야. 판례도 꽤 있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문제될 때는, 자, 상식적으로 봐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일한 행위가 자기로도 문제가 되고 부작위로도 문제가 된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로 수사하는 게 편할까? 부작위로 수사하는 게 편할까? 상식적으로. 이게 편하지. 왜? 부작위로 수사하면은요, 보정이 너무 있는지 없는지 또 검토해야 된다. 근데, 배우자라면은 쉽게 민법 뒤져보면 참 나오지만은, 의사하고 환자, 의료법 전부 다 그거 검토해야 돼. 하겠나?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 야, 수사관들아, 자기로도 문제되고 부작위로도 문제되는 이런 행위가 있으면, 그냥, 요런 아주 유명한 말로 한 게, 그냥, 자기 원칙에 따라 수사해라. 예, 자기 원칙에 따라. 자기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자기로 이렇게 공소 제기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이 수사를 했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결론 납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 요 뒤에 것도 잘 논다.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결론 나온다. 이제 방조범은 나중에 저 뒷부분 공범 파트 가서 배울 건데, 방조범은 누군가의 범죄를 도와주는 사람을 방조범 이렇게 말한다. 자, 요렇게 결국 수사에서 요렇게 결국 결론이 잘 나왔습니다. 우리 경찰관들이 누구에 따라서. 자, 근데 시험에 어떤 게 이제 함정으로 잘 나오는가 하면 요거 일단 요거는 무조건 안겨야 된다. 네, 부작위 살인죄 1000원. 자, 요게 함정으로 잘 나와. 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 OX. X,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의사들은 이 살인범죄의 주연이야, 조연이야? 조연밖에 안 돼. 주연은 누구야? 처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함정이 빠져. 이거는 또 제대로 넣고, 자기에 의한 살인죄. 자, 형법에서 주연을 뜻하는 용어가 정범이거든. 이렇게 냅니다. 의사들은 자기에 의한 살인죄 정범, OX. 이것도 틀리게 돼. 잘 기억해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자기에 의한 살인죄 방조범. 됐죠? 예. 요게, 전부 다, 5분지체 됐는데, 예,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나서, 예, 또 계속, 이제 재밌는, 이제 판례들밖에 없다. 어려운 일은 없어, 이제. 예, 용어 정리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제 재밌는 판례들이다. 부작위 끝나면 인과관계. 아주 재밌죠. 전부 다 처벌 붙여버려 다 몰아가면 돼.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밥 먹고 나서 오면 되겠지. 예.